네, 금일 발표드릴 논문은 Re-architecting the Thread Model of In-Memory Key-Value Stores with Micro-TPS라는 논문이고 SOSP 25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키밸류 스토어의 새로운 스레드 모델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오늘날 키밸류 스토어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레스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등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동작하는 키밸류 스토어에 리모트 프로시저 콜로 리퀘스트를 보내는 방식으로 보통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리퀘스트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은 20년도에 발표된 런드 캐시라는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유저가 보낸 리퀘스트에 대해서 서버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하여 이를 처리합니다. 먼저 유저가 보낸 리모트 프로시저 콜 패킷을 폴딩하고 있다가 패킷을 발견을 하면 파싱을 하여 리퀘스트를 알아낼 것이며 그 후 리퀘스트에 적힌 키를 가지고 인덱스를 탐색하여 아이템의 위치를 알아낼 것입니다. 이후에는 아이템을 유저에게 다시 레스폰스 해주기 위해 네트워크 버퍼에 카피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레스폰스 패킷을 보내서 리퀘스트를 무사히 완수합니다. 이 서버의 잡들은 키밸류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의 스레드들이 수행을 해줘야 하는데 본 논문이 풀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과정들을 스레드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성능이 좋을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던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thread per stage라는 아키텍처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세다 디자인을 근본으로 둔 아키텍처인데 이 디자인의 철학은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작은 부분들인 스테이지로 나누고 이 각각의 스테이지들을 이벤트 기반으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입니다. 스테이지는 해당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잡들만 다루며 각 스테이지를 병렬로 처리하기 위한 스레드 풀을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생성하여 다룹니다. 그리고 현재 스테이지에서 일을 처리하고 나서 다음 스테이지가 일을 마저 해줘야 한다면 해당 스테이지의 이벤트 큐에 이 태스크를 등록하고 각 스테이지에서는 이 이벤트 큐에 들어온 태스크만을 작업합니다. 아까의 잡을 예시로 들자면 저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스테이지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스테이지라는 단위로 나누었기에 각 스테이지만 신경 쓰면 돼서 구현이 매우 편해지고 각 스테이지별로 로드가 다를 텐데 이 로드에 비례하여 각 스레드 풀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스케줄링의 플렉서빌리티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 또한 명확한 디자인입니다. 다음 스테이지로 태스크를 넘길 때 생기는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애초에 하드웨어 단에서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오버헤드는 감수하고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요즘 날에는 하드웨어가 매우 빨라지기도 하고 컨텍스트 스위치 비용을 줄이고자 커널 바이패스 네트워킹을 사용하게 된 만큼 이러한 오버헤드는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키밸류 스토어의 소타 논문을 보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디자인을 채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버헤드를 최대한 줄이고자 커널 바이패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스케줄링조차 유저에서 하도록 하고 TPS 모델의 단점인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필요 없도록 패킷을 파싱한 스레드가 그대로 프로세싱까지 한 번에 다 진행하는 런 투 컴플리션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스레드 per queue라고 합니다. 각종 오버헤드를 최대한 줄이고자 이런 디자인이 나온 것인데 그렇다고 이 디자인이 완벽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바로 이 서로 각기 다른 액세스 패턴을 가진 잡들을 하나의 스레드가 모두 수행을 하게 되니 CPU 캐시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번과 4번 잡의 경우 네트워크 버퍼에 접근을 할 것인데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인덱스와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잡일 것입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버퍼가 보통 수 메가바이트 정도이고 현대 CPU L3 캐시는 수십에서 수백 메가바이트이니 캐시에 충분히 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인덱스 트래버스의 경우에는 포인터 랜덤 액세스를 하여 캐시가 망가질 수 있는 접근을 할 것이고 데이터의 경우에는 핫데이터가 아닌 이상이야 한번 접근하고 말 영역이기에 캐시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없습니다. 반면 다시 TPS 아키텍처를 다시 살펴보자면
애초에 하는 잡별로 스테이지를 구별을 하고 스레드들을 해당 스테이지의 것들만 수행을 하니까 TPS 모델은 애초에 내추럴하게 캐시 프렌들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TPS가 문제인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커서인데 이걸 좀 완화시키도록 최적화를 잘하여 오버헤드를 견딜 수 있을 만하게 하고 TPS의 장점인 캐시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보자. 그리고 이를 위해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로직 단위로 스테이지를 나누는 TPS를 그대로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캐시의 관점으로 TPS 아키텍처를 더 수정을 해보자. 이게 바로 본 논문인 마이크로 TPS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일을 벌이기에는 진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득을 볼 수 있더라도 단순히 네트워크 버퍼만 따로 분리하기는 뭔가 아쉬운 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자 논문에서 그 진행을 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말 네트워크 버퍼 같이 캐시 레지던트가 가능한 것을 따로 분리하면 얼마나 성능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메스트리라는 트리 자료 구조를 인덱스로 사용하는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의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고 여기에 네트워크 관련 작업만을 진행하는 스테이지 1과 그 외의 작업을 하는 스테이지 2로 분리한 TPS 버전도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때 TPS 버전의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없다는 가정하에 얼마나 성능 이점을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이전 스테이지가 이벤트 큐에 넣은 잡을 꺼내서 프로세스하는 것이 아니라 제너레이터가 디터미니스틱한 잡을 해당 스테이지에 주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논문에선 밝혔었습니다.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이 22에서 54% 정도의 성능 이점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성능 차이야말로 캐시의 효과입니다. TPS에서 네트워크 관련된 스테이지에서는 캐시 미스가 2%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반면 TPQ 모델에서는 33% 정도의 캐시 미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논문에서 진행한 두 번째 실험입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분리할 영역으로 자주 접근되는 핫스팟 영역도 따로 빼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0.01%의 핫키만을 별도로 프로세싱하는 전용 스테이지를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단순히 핫스팟만 분리를 해도 8%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정리해서 마이크로 TPS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TPS가 펑셔널리티를 기반으로 스테이지를 구분했다면 이와 달리 우리는 캐시만 보겠다. 그러므로 캐시 레지던시만 고려하여 스테이지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캐시에 담길 수 있는 작업만 하는 스테이지인 캐시 레지던트, 그리고 그 외에 메모리에서 작업을 하는 메모리 레지던트 레이어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캐시 레지던트 레이어에서는 핫키와 네트워크 버퍼 관련 처리만 해주고 메모리 레지던트 레이어에서는 나머지 영역의 일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간 이벤트 큐인 CL, MR 큐에서는 큐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최대한 줄이고자 락프리 큐를 사용하며 어터 튜너라는 것을 도입하여 변화하는 워크로드에 맞춰 캐시 사이즈나 CL, MR 레이어들의 각각의 스레드 수를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TPS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플로우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자면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스레드가 파싱을 하고 먼저 핫 인덱스를 통해 핫키인지 검사를 해줍니다. 만약 핫키가 맞을 경우에는 직접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MR 레이어에게 이를 떠넘깁니다. 이 과정에서 두 레이어 간 소통을 위해 CR, MRQ를 사용합니다. 각 레이어는 각각의 스테이지인 만큼 별도의 스레드 풀을 통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증의 그림이 본 논문의 핵심 설명이 모두 담겨 있는 그림이며 이제부터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최적화와 같은 서술들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캐시 레지던트 레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레이어는 접근하는 모든 영역들이 최대한 캐시에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핫스팟의 크기가 너무 크면 캐시를 넘칠 것이고 그렇다고 또 너무 작으면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테니 워크로에 따라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패킷이 너무 들어와 할 일이 넘칠 경우에는 스레드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CR 레이어에는 두 가지 핵심 구조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련된 구조인 Reconfigurable RPC와 캐시 관련된 구조인 Resizable Cache입니다. Reconfigurable RPC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방안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기존에는 네트워크 수식용 버퍼를 펄코어 RxQ로 유지를 했는데 이 RPC와 같은 라이브러리에서는 15MB씩 코어마다 할당을 하는 등 이렇게 펄코어 버퍼로 유지를 할 경우에는 캐시 사이즈를 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싱글 리시브 버퍼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싱글 버퍼를 여러 스레드가 공유함에 따라 생기는 컨텐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라운드 로빈으로 각 스레드가 정해진 위치에 슬롯만을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이 컨텐션을 없앴습니다. 간단히 말해 본 논문에서는 그냥 모두 연산을 하여 정해진 패킷을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보낸 리퀘스트 패킷들을 하나의 리시브 버퍼에 어펜드 스타일로 쌓아놓고 각 CR 레이어의 스레드들은 모두 연산 후 본인 위치에 고유의 패킷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이제 리사이저블 캐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핫셋을 판별할 것인가입니다. 다만 문제는 에러류를 사용하면 너무 오버헤드가 커서 샘플링 방법을 사용을 하고 이 샘플된 프리퀀시를 가지고 민 힙을 이용해 탑 키를 유지하도록 하여 탑 키를 선별을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1만 개의 탑 키를 유지한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핫셋들에 대해 핫 인덱스를 구축할 때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정렬하여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를 위해 별도의 자료 구조를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캐시 영역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핫 인덱스를 어토믹하게 바꾸고 핫 키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메모리 레지던트 레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만 보면 온프리미스 키밸류 스토어 하는 게 차이가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어떻게 인메모리에 접근을 할 때 레이턴시를 하이드할지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CR 레이어가 보낸 리퀘스트들을 배치 단위로 수행을 하고 각 리퀘스트를 코르틴으로 다루어 포인터 접근 직전 프리패치와 일들을 하는 잘 알려진 테크닉을 통해서 레이턴시 하이드를 하는 그런 최적화를 여기에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CR MRQ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큐는 CR과 MR 레이어 간을 잇는 이벤트 큐로 멀티 프로듀서, 멀티 컨슈머 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의 큐만을 사용할 경우 컨텐션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선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모든 경우마다 별도의 큐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R 레이어의 스레드 수가 100개이고 MR 레이어의 스레드 수가 100개이면 총 1만 개의 M 곱하기 N짜리 링 버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각의 스레드에서 이제 컨텐션을 없애고자 하였고 각 리퀘스트별로 링 버퍼에 푸시 팝을 하면서 생기는 오버헤드를 더욱 줄이고자 여러 리퀘스트를 배치 단위로 푸시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토 튜너입니다. 워크로드 상태별 각 레이어의 스레드의 수를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리퀘스트 로스트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현재 CR 스레드들은 리시브 버퍼에서 패킷을 받아올 때 모두 연산을 해서 받아오는데 특정 슬롯들을 처리하기로 한 스레드가 갑자기 MR 스레드로 갈 경우에는 이 패킷들을 처리할 스레드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특정 포인트까지는 계속 프로세싱을 하다가 이후부터 다른 레이어 스레드 소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워크로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줄 오토매틱 튜닝입니다. 어떤 레이어의 스레드 수를 변화시킬지, 그리고 캐시 사이즈, 즉 핫셋에 속할 데이터인 캐시 크기를 어떻게 조절할지, 캐시 레이어나 MR 레이어가 지금 별도의 캐시 웨이를 쓰게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웨이의 수를 어떻게 조절할지 이렇게 세 가지 파라미터를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변경한 데 사용한 아이디어 자체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사실 직접 바꾸어서 실행을 해보고 그중 스루풋이 가장 큰 걸로 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피규레이션을 각각 10ms 정도 돌리고 정한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현재는 0.9초 정도 소요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입니다. 먼저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베이스 키밸류는 RTC 모델이고 이 RPC 키밸류는 베이스 키밸류의 share nothing 버전입니다.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 잠시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스 키밸류도 먼저 다음과 같은 펄코어 RxQ를 가지고 파싱을 합니다. 그렇다면 각 RxQ에는 어떤 패킷들이 들어올까요? 그리고 누가 이를 핸들링 해줄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플로우 베이스와 오브젝트 베이스 방식입니다. 좌측의 경우에는 단순히 5레벨 튜플을 보고 기존에 보내던 코어로 보내자는 것이 아이디어이고 이 방법의 단점으로는 모든 키가 어떤 코어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키퓨들이 각각 모든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이를 shared everything 구조라고 합니다. 반면 우측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우측에서는 샤딩을 사실상 시키자는 것이고 클라이언트에서 애초에 키 1은 CPU 1에게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서버의 CPU들은 자기의 샤드 영역에 대해서만 프로세싱하면 되기 때문에 코어볼 컨텐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의 경우는 shared nothing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베이스 키밸류와 다르게 이 RPC 키밸류는 share nothing 방식입니다. 그리고 레이세시와 셜맨은 아예 방향성이 다른 패시브 키밸류 스토어 논문들입니다. 저희가 계속 봐왔던 구조인 서버에서 별도의 셀드 풀을 가지고 리모트 프로시저 콜로 처리를 하면은 액티브 방식인 것이고 패시브 방식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RDMA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서버의 메모리를 직접 다루며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버에는 별도로 이제 동작을 하는 스레드들이 없으며 이제 레이스애쉬와 셜맨은 각각 인덱스로 해시 테이블과 B 플러스 트리를 사용하는 패시브 키밸류 스토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TPS의 것은 립쿠크와 메스트리를 인덱스로 사용한 버전을 각각 만들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실험 결과이고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YCSB, ABC, 그리고 뭐 putS, getU, putU 이런 여러 가지 워크로드를 통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제 각각의 get과 put 비율이나 skewed인지 uniform인지의 경우에는 이제 상단에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uniform인 getU를 보면은 마이크로 TPS가 베이스 키밸류보다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TPS가 나눈 레이어가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스큐드인 경우인 YCSB-B랑 C에서는 유니폼일 때보다 격차가 더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1.3배 정도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마이크로 TPS는 하키도 캐시 레지던트 레이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RPC 키밸류에서는 스큐드인 YCSB-B와 C에서 성능이 좋지 않은데 이는 share nothing 구조로 인해서 로드 임밸런스가 발생해서 그런 것입니다. 유니폼일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지고 ERPC의 고성능 네트워크 효과 덕분에 베이스 키밸류보다도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시브 키밸류 스토어인 셜맨은 서버 CPU를 안 쓰고 RDMA로 직접 동작 중이기에 밸류 하나를 찾더라도 여러 번의 통신이 필요해서 가장 성능이 안 좋은 것을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키밸류는 shared everything이나 핫키 접근 시 굉장한 컨텐션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스큐드 워크로드인 푸드S에서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TPS의 경우에는 같은 락 기반이지만 내부적으로 스테이지 워크수 조절 등을 통해서 컨텐션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 키밸류보다는 잘 견디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 RPC 키밸류는 shared nothing이나 락 컨텐션이 없습니다. 다만 로드 밸런싱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마이크로 TPS보다는 떨어지는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put u 워크로드에서 베이스 키 밸류와 마이크로 TPS가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 이유는 풋을 할 경우에는 패킷 파싱을 CL 레이어에서 하고 데이터를 네트워크 버퍼에 놓아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읽는 것은 MR 레이어에서 하는데 결국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레이어 모두 접근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캐시 코어런스 트래픽이 매번 발생하기에 이러한 상황이 오버헤드를 불러일으켜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 것입니다. 스큐드 라이트에서 이러지 않았던 이유는 대부분의 요청이 CR 레이어에서 다 끝났을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니폼 상황에서는 아예 shared nothing 구조인 이 RPC 키밸류가 가장 성능이 좋을 수 있기에 둘이 비슷한 것을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이크로 TPS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